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정천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엔 지난 3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이 여타 부서와 함께 작성한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대내외 경제 변화나 금융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 등과 같은 대내외 충격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감내하고 그 본연의 핵심 역할인 자금 중개나 지급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물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안정이란 개념이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시스템은 금융기관,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금융인프라, 그 기반 위에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각 부문, 금융인프라,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각 부문, 금융인프라,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안정은 금융기관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자금 중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금융기관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도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도산할 때마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금융기관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좀 상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소수의 작은 얼마 안 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더러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 과정으로 시장 규율이나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은행이나 다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전형적인 금융 불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과 함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예금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고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돈을 맡겨둔 투자자들도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낮아졌던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과 같은 금융시장 참가자가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큰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수가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격이 안정되어야 경제 주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 시스템이 경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경제의 기초 여건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게 되면 시장 참가자가 자금 조달이나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2000년 전후 IT 버블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폭등과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 조달 기능이 크게 위축된 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의 안정은 금융 안정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 및 기업이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감독 당국의 건전성 감시 및 시장 규율이 큰 어려움 없이 작동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 안전망과 지급 결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금융 안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사실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설명드릴 금융 안정 상황은 금융 안정 유지라는 커다란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에 앞서서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금융 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은 공기와 같습니다. 평시에 그 필요성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금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도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경제 정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금융 안정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금융 안정 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국제화 진전 등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커지게 할 뿐더러 금융시장 간 연계도 강화시킴에 따라서 일부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빠르게 이어지게 할 위험성도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금융 안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에 있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급할 때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대규모의 자금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은 독점적인 화폐 발행 권한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태생적으로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 안정에 필요한 물가 안정, 지급 결제 시스템 안정 유지 등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 중에 하나로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이슈에 대해서 1년에 4차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서인 금융 안정 보고서는 6월, 12월에 그리고 3월, 9월에는 금융 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금융 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가 어떤 배경하에서 작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불균형 심화가 금융 안정의 취약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 저희가 주목하였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대내와 대외 요인으로 나눠보게 되면 먼저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잠재 부실이 그동안 완화적이었던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채의 부실화가 현재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운용 여건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간 크게 오른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으로 나누어서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이슈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서 말씀드린 취약성과 복원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 하에서 금융 시스템 내 내재된 불안 요인, 즉 대외 충격 발생 시에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원력은 금융 시스템이 받는 대내외 충격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틀에서 저희는 경제 부문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 유출입의 금융 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동향이나 그 평가에 더해서 현 시점에서 조기 경보나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 즉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보고서 발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안정 VOD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동향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금번에 심층 분석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 안정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와 금융 취약성 지수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금융 불안 지수는 단기적인 금융 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동지수는 금융 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금융 부분에서 선정한 20개 가량의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수치는 100에 가깝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금융불안지수는 주의 단계 임계치인 8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상승 반전한 이후에 금년 들어서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의 빠른 정상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불안지수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취약성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금융불균형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입니다. 금융불안지수와 달리 금융취약성 지수는 중장기적 시기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불안지수와 마찬가지로 지수의 상승은 금융불균형 심화와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취약성 지수가 높아질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된 것으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융취약성 지수는 21년 4분기 기준 5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의 인상 영향으로 금융취약성 지수 상승세가 하락 전환되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취약성 파트의 신용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 대비 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신용 레버리지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민간 신용 대비 GDP 비율이 220.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목 GDP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민간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 말 대비 7.1%포인트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 신용을 다시 가계와 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가계 신용 대비 GDP 비율은 장기 추세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가계 신용 대비 GDP 갭은 3.2%포인트로 전년 말 대비 축소되긴 했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신용 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신용 갭도 7.5%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실물 경제 성장에 비해 신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 파트 다시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네. 지금 금융한테 거기 지금 보이는 네네네. 네네네. 신용시장, 신용 레버리지, 민간 신용 GDP 비율이요. 이 페이지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융한테 시작하죠. 준비해 주시고요.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큐. 민간 신용을 다시 가계와 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가계 신용 대비 GDP 비율은 장기 추세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가계 신용 대비 GDP 갭은 3.2%포인트로 전년 말 대비로는 축소되었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신용 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 갭을 보더라도 기업 신용 갭은 7.5%포인트로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실물 경제 성장에 비해서 신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계 신용을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게 되면 가계 부채는 2021년 말 1,862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났습니다. 다만 21년 4분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173.4%로 추정되는데 동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2021년 말 금융권 전체 기준으로 0.52% 수준으로 낮으며 게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또 그간의 금융 지원 조치가 정상화될 경우에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자들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 신용을 보면 2021년 말 현재 2,361조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전년의 증가세 9.4%에서 21년 10.7%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조선, 건설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이자 보상 배율을 보게 되면 금융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서 총 이자 비용은 감소한 반면 매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보상 배율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기업과 가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고 또 근본 코로나 위기에 가장 피해가 컸던 자영업 가구의 부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에 반면 이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에 매출 부진, 대출 증가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취약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자영업자 중에 보다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적자 가구와 유동성 위험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적자 가구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에서 생활비와 같은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했을 때 적자인, 즉 소득으로 필수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는 가구로 정의됩니다. 2021년 말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에서 적자 가구는 약 78만 가구, 전체 자영업자 중에 약 16.7%포인트고 이들 적자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약 17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 보유 부채의 36.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소매, 숙박, 음식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부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가구는 적자 가구 가운데서도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같은 유동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로 정의되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적자 감내 기간이 짧을수록 이들의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말 현재 적자 가구 중에서 적자 감내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 가구는 27만 가구 정도이고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72조 원 정도로 2020년 3월 말 59조 원 수준에서 현재 13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2021년 들어 도소매 및 운수업에서는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숙박 음식업 및 교육 부문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되게 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신용 위험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영업자의 신용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해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산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시장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2021년 9월 이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금년 들어서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연초 추경 논의에 따른 국고채 수급 우려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주가의 경우는 금년 들어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가속화가 우려되고 또 대형 공모주 상장에 따른 수급 조정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주택 시장은 매매 가격 및 전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주택 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 등으로 가격 하락 기대가 크게 확대된 데다 대출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차입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서 매수 수요가 위축된 것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은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자산 시장에 이어서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취약성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을 먼저 보면 2021년 중 일반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금융지원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모두 하락하였고 업종별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수익성도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예대 금리차 확대, 대손 충당급 적립 규모 축소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등으로 총 자산 순이익률과 구조적 이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은행에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비은행 금융기관 이용 확대에 따른 대출 증가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자산 건전성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율이 모두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출 증가와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은행 부문에서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이 늘었는데 증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위탁 매매 수수료 수입 증가로 수익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유출입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2021년 중 387억 달러, 2022년 1분기 중에는 약 83억 달러 가량 순유입되었습니다. 이를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 보면 주식은 2021년 중 델타 변이 확산,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174억 달러 순유출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6억 달러 순유출되었습니다. 반면 채권은 2021년 중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562억 달러 순유입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자금을 중심으로 89억 원가량 순유입되었습니다. 한편 거주자의 해외 증권 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중 784억 달러 순투자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자산 운용사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안정 상황 두 번째 파트인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 즉 외부 충격에 대한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기자본 비율, 대손 충당급 적립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기 자본 비율의 경우 일부 은행의 증자, 순이익 확대에 따른 자본 증가로 상승하였습니다. 미래 손실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유보해둔 자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대손 충당급 적립 비율은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부실 채권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 상황 시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은행의 보건력은 자본 비율,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그리고 유동성 비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비은행 기관의 경우 자본 적정성 비율은 일부 업권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감독 기준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감소로 대손 충당급 적립률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보건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지급 능력을 보면 순 대외 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등 외환 부문의 보건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성과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그 보건력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그간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기 회복세, 양호한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힘입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 경제 여건이 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운용 여건이 나빠지고 더 나아가서 자산 가격도 급격히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금융지원 지속에 따른 대출 부실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이 된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게 확산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이 금융시장의 부문별 동향 및 평가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조기 경보 그리고 정책 대응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심층 분석한 자료 중에서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주요 현안 자료 두 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두 자료는 첫 번째,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이고 두 번째는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대외 충격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간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의 대외 리스크가 국내 금융기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와 해외 투자 익스포저가 확대된 점,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 간 연계성 심화로 대외 충격에 대해 금융 시스템이 보다 민감해진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동향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이후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주가도 금년 들어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코스피 주가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국고채 금리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충격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 경로는 크게 금융외환시장 경로와 실물 금융시스템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외환시장 경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특히 신흥국 금융불안 전이 가능성 상승과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등 금융시장 가격 변수가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입게 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실물 금융시스템 경로는 실물 금융 여건 악화에 따라서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금융기관 자본이 잠식하는 경로입니다. 즉 예기치 않은 실물 경제 둔화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서 대출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되고 파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풍부한 시중 유동성 환경 하에서 금융 시스템 내 취약 요인이 증대되었는데요. 주요 취약 요인을 아래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 투자 익스포저 증가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물 채권, 부동산 PF 대출 등 위험 투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대외 투자 익스포저 증가입니다.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3년 말 43조 원에서 21년 말 현재 189.6조 원으로 약 4.4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셋째, 시장성 수신 증가와 레버리지 배율 상승입니다. 증권사는 13년 말 94.6조 원에서 21년 말 226.7조 원으로 여전사는 동일 기간 중에 93.8조 원에서 229.3조 원으로 시장성 자금 조달을 크게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 충격에 취약한 금융투자업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취약 요인이 금융 시스템에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대외 충격이 온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지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외 충격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고 대내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강화되면서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든 금융기관 업권의 자본 비율은 떨어지지만 규제 비율은 여전히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은행과 같은 예금 취급 기관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부도율이 상승하면서 신용 손실이 증가하긴 했지만 금리 상승과 예대 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큰 보험사, 증권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손실로 자본 비율이 예금 취급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개선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검토 배경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움직임이 금리 민감도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현재의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를 추정해보고 그리고 차주 특성별 금리 민감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가계대출과 금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대출 변동은 금리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계대출 변동폭은 대출금리 하락 시 확대되고 상승 시에는 축소되는 등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러한 가계대출 움직임은 금리 변화 이외에도 여타 다른 경제적 여건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를 감안한 실증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인 가계대출 움직임을 평균한 그래프로서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폭이 이전 분기에 비해 23.8조 원 축소되는 반면에 하락할 경우에는 13.8조 원 확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주를 소득과 부채 비율 수준을 가지고 분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소득과 부채 비율이 높은 차주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수준과 부채 비율이 높은 차주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자금 등의 대출 비중은 높은 반면에 쉽게 줄이기 어려운 생계 유지 목적의 대출 비중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데요. 소득 수준과 부채 비율 수준과 같은 차주의 개별 특성 이외에도 금융 불균형과 연관된 자산 가격의 변화, 그리고 대출 금리 구조, 대출 규제 강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에 더하여 가계대출 관련 미거시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VAR 모형을 통한 실증 분석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기간별로 나누어 모형 분석을 한 결과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서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력은 코로나19 이전 기간보다 최근 더 크게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과거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주택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 충격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자산 투자와 연계된 대출 수요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거시 데이터 분석 이외에도 개별 차주 미시 정보가 담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금리 수준이 더 높을수록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 민감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결과를 설명드리면 대출금리 3% 수준에서 1분기 동안 차주 1인당 대출이 평균적으로 294만 원 증가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50bp, 100bp 상승할 경우에는 대출 증가폭이 방금 말씀드린 294만 원에서 각각 227만 원, 138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금리가 높아질수록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기간별로 나누어 따로 추정해 본 결과인데요. 최근 금리 민감도, 즉 그래프에서 보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주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비취약 차주인 경우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시사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차주일수록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최근 기준금리 인상 정책은 고소득, 고비율 차주의 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 현상을 완화시켰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긴 하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차주 등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신용 위험이 크게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이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 같은 미시정책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난 3월 작성된 금융안정상황점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